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러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상승 시도했고 상승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이탈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에서는 탈플라스틱, 보험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소비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수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두 인물의 사진으로 마켓 네이컷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방문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펙에 참석할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관련된 기업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 건요. 한 인물의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그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발언을 하기 전날에 지금 전 주필과 이재명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2014년 이후에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중국 국가주석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총리가 오는 선에서 그쳤죠. 과연 주석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외교가 복원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까지 나오면서 문화교류가 앞으로 더욱더 재개가 될 거고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와 콘텐츠 관련 기업들까지 매수세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건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브랜드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ODM 관련 기업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중소형 개별주 테마로 움직이는 클리오, 토니모리 그리고 한국화장품이 있을 듯합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라던가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고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쪽에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부분에 구조 조정을 했는데 이게 실적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에 실적이 두 자릿대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고가의 브랜드 제품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그리고 글로벌 ODM 1위 기업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금 수출 판로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실적이 좋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고가 브랜드에서 조금 넘어간 게 저가, 중저가 색조 브랜드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좀 움직이고 있죠. 클리오라 토니모리가 대표적인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색조 수요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색조와 그리고 저가 브랜드인데 실적과 함께 구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한 달간 한 70%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적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 쏠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지금 섞여 있다는 점,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콘텐츠와 엔터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K-드라마라던가 K-팝 그리고 웹툰과 같은 콘텐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중국의 SNS나 OTT 플랫폼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콘텐츠 노출 빈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됐던 중화권 투어에 대한 재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게 제작 관련돼서 판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엔터 같은 기업은요, 최근에 꾸준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 IP 플랫폼 카카오나 네이버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 드라마화를 한다던가 재유통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요, CJ ENM과 뉴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라던가 영화 판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상 외교가 일어나게 됐을 때 관광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소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콘텐츠와 플랫폼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내수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유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소매 유튜버 경기 전망 지수가요, 지금 64까지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때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지금 102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때 4년 만에 100을 상회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태별로 좀 나눠서 보니까요, 편의점의 반등이 제일 컸습니다. 71에서 108까지 올라갔는데 여름철 덥다 보니까 음료라던가 아무래도 물가가 높다 보니까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소액 결제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이게 소비 쿠폰의 수혜로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10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나 레저 그리고 항공 숙박과 같은 계절성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105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슈퍼마켓과 백화점도 100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잘 가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비싼 상품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100을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는 편의점과는 다르게 슈퍼마켓과는 다르게 대형마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 나아지긴 했지만 100을 밑돌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태별로 나눠봤습니다. 편의점에는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 있을 것 같고요. 백화점 신세계 종목 요즘에 잘 가죠. 소비가 잘 될 것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신세계 주목해 볼 만하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리고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최근에 주가 추이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식품 관련돼서 최근 내수,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 속에 심리가 굉장히 좋은데 CJ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삼양식품도 지속적으로 고가 돌파,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 면세 그리고 레저, 여가까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추려봤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소비주가 여름의 이 계절만큼이나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만으로 봤을 때는 소비 쿠폰 정책 그리고 여름 휴가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 속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가 조금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숫자가 잘 안 찍히게 된다면 언제든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환율이 또 높아지거나 유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수출이라던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중국의 소비 회복이 불균형이 좀 심화한다고 합니다. MZ라던가 도시 쪽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중장년층이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조금 소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 내수 소비 관련된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진입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기대감 속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JP모건에서 2년 안에 코스피 5,000피까지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 0.6%대 상승세, 코스닥 같은 경우 0.3%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엇갈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170포인트 저점 터치 이후에 상승 탄력 더해가면서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오늘 일중 고점인 3,198포인트 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계속해서 오후장에 수급의 탄력이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설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은 반면에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8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약세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 나와줬습니다. 그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만큼 오늘은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00포인트 하회한 79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10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4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을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코스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700억 원 매도,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200억 원 이상 매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향방이 조금 나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0.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1.3%대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1% 넘는 낙폭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면서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구간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고 HLB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5%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코프로와 파마리서치 역시 1% 넘는 상방을 향하고 있는 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APR입니다. 오늘 AP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우선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PR이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뷰티 부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위를 한 차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간 배당 기준일도 좀 결정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들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8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4.9%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리마켓에서는 9%까지 탄력을 더해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LG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들 더해지면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장중에 7%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2.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들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유지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많았고요.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라던가 항공우주산업에서의 실적이 아직 대한항공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전망들 내놓으면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8%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수 관련된 기업들, 소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헤르베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가 한한령 해제에도 그 문을 더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한한령 해제한다고 안 하고 한다고 안 하고 이랬던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외적 판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좀 나쁘지 않았던 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5,000명 이상의 어떠한 그 허들이 생겼잖아요. 거기 이전에는 이제 지방에서도 결정이 가능한 원래는 이제 중앙정부에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규제 완화고 네. 또 이제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가는 것도 무비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좀 확대가 되면은 뭐 오면서 뭐 어떠한 좀 우리와 관계를 좀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게 있어요. 오늘 보시면 화장품이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간 것 같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미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런 지금 동전주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만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좀 가장 크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뭐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화장품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금요일에 얘기 드린 거에서 바로 연속성이 있게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화장품 쪽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커올 수 있다 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츠한불, 뭐 에이블 CNC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어떠한 이런 교류가 나온다거나 이슈가 나왔을 때에 항상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뭐 에이블 CNC는 이미 먼저 움직였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나 뭐 코리아나 같이 좀 안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단기 급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네. 상반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상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단어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생산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캐파에 대한 확대 흐름이 나오면서 이게 로컬 쪽에서 뭔가 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꽤 많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증권사 리포트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련된 스토리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자리를 뺏기면 로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뭐 K-팝 관련된 요번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요즘에 뭐 그 스포티파이에서 OST도 막 1등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이제 K-팝 몬스터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다시 월드 투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위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로컬에서 다시 K 문화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나올 수 있고 또 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다시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화장품은 여리저리 좀 뜯어볼 게 상당히 많기는 한데 어쨌든 좀 나눠서 봤을 때 지켜볼 만한 쪽들이 꽤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조를 조금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중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을 선별할지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도 용기 관련돼서 네.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이 뭐 화장품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장중 7%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만 하셔도 뭐 그거를 다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같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 오늘 아마 코덱스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 올랐는데 펌텍코리아는 장중 고가로 보면 막 7%막 이렇게 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ETF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은 좋은데 이들의 실적이 나쁘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리포트 부정적으로 나오냐 매우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도 받쳐주고 결국에는 화장품이 잘 팔리려면은 껍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그렇죠.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가 없어요. 다 이제 완전 과점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용기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랑 플랫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단기 모멘텀은 중국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제가 아까 앞에서 막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는 종목군들로 가야겠죠. 그게 아니면 뭐 이제 내수로 또 단체 관광객들 오니까 그럼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고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 특히나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화장품을 좀 투자를 하시려면은 리포트를 좀 바지런히 좀 읽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막 목표 주가 상향이 요즘에 막 몇십 개씩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막 빵빵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을 좀 투자를 하시려면은 리포트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용기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국 이슈가 조금 소멸됐을 때 미국이나 일본 쪽까지 좀 순차적으로 지역별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주석의 방안이요. 뭐 화장품 관련 기업들 오늘을 좀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대감이긴 한데 엔터라던가 뭐 콘텐츠 관련된 플랫폼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업종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거는 실질적으로 좀 액션이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은령이 있기 전에는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막 12만 원, 14만 원 이때 놀았는데 이게 중국의 구판, 그러니까 구작을 팔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OTT들이 이 정도로까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상파에 대한 슬롯 수가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광고 효과도 꽤 많이 받아갔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슬롯 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반기 콘텐츠 산업 보고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작을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갈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팔린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풀리는 상황이 되면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미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점 대비했을 때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미 일단 반영이 됐고요. 엔터는 사실 중국이 회복이 되면 더 좋은 거지 중국이 없다라고 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뭐 SM 같은 거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이유도 없고 뭐 물론 이제 일부 디어유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긴 한데 그래도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결국에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중국이 잘 되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분명 되긴 하지만 굳이 뭐 기존의 상황이랑 달라지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월드 투어 쪽으로 먼저 보시고 앨범 판매량과 또 이제 IP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자 판호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게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텐센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게임이 굉장히 큰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수익 구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다 가져오려면은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텐센트 같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익을 받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졌고요. 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뺏겼어요. 결국에 이제 플랫폼 회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전 세계가 다 똑같기 때문에 텐센트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인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풀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겠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힘을 낼지는 모르겠고요. 뭐 MMORPG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었었던 그런 세대인데 그건 이제 제 나이 위로 제 아래로 한 5살까지는 MMORPG 세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게임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물음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그리고 중국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기업들 한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화장품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마존에서 판매가 잘 됐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비 관련된 기업들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돈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소비주들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바라봐야 될 섹터라던가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지금 일단은 너무 고점이에요. 그쵸. 소비 쿠폰 같은 종목군들은 다 거의 5배에서 10배 올랐고요. 네. 그럼 거의 뭐 테면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뭐 워낙 이제 당선될 때부터 막 움직였기 때문에 좀 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게 꼭 소비가 되는 데가 전통마트, 뭐 식당, 뭐 미용실 이런 데, 뭐 안과 뭐 이런 데여도 결국엔 그쪽에 돈을 쿠폰으로 쓰면 그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그쵸. 분명 딴 걸로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백화점 같은 데서 뭐 물건도 살 거고 또 이제 이거 남았으니까 뭐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고기도 좀 큰 거 사오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결국엔 다 뻗어 나가긴 하거든요. 네. 뻗어 나가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로 돈을 풀 것이냐. 그리고 결국엔 가처분 소득 자체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 단발성 부분에서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고 이건 좀 별로 안 다뤄지고 있긴 한데 올해가 아마 신용카드 소득공제 마지막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엔 연말엔 또 이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의 세금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면 내수는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수출해서 좋아야 되는데 관세가 지금 25%에서 35%가 거의 디폴트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맞았을 때 우리가 괜찮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땐 좀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뭐 식품 쪽이라든지 대형마트, 뭐 이제 백화점 이런 쪽이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추세를 쫓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 수익성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 차트를 보시면 진짜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증권가 목표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근접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제 쿠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쿠폰 발행 이후에도 실적이나 이런 소비 패턴이 좋은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쿠폰 발행으로 인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께서 좀 유의를 해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 뭐 단순히 이게 많이 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와도 지금 뭐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도 계속 가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위치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인데 소비 쿠폰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월급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기가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이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 관세도 중요하죠. 관세가 만약에 좀 부담스럽게 되면은 아무래도 쓰려고 하다가도 경기 안 좋은데 좀 일단 돈을 모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이건 무조건 돈 풀기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 진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경기가 점점 좋아지겠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일단은 좀 소비를 하는데 부담감이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3% 룰.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룰일까요? 견제냐, 개입이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제도, 누군가에겐 지나친 간섭. 이 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3% 룰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시장의 속내까지 3가지 시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소액주주는 드디어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대주주는 감사까지 직접 선임하며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장치마저 장악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주주입니다. 감시 권한이 분산되면서 독립적인 감사 선임도 가능해졌죠. 소액주주에겐 처음으로 생긴 견제의 기회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번째 시선, 대주주는 경영권 침해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수십 %의 지분을 갖고도 감사 선임 투표에선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 최근엔 가족,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 3% 초과 여부를 따지도록 룰이 강화되면서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개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관계나 비상장 자회사 지분까지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수집 과잉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죠. 일부 기업들이 감사위원 자체를 두지 않거나 정관을 바꿔 룰을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선, 시장은 변화? 아직은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3% 룰 자체보다 더 큰 변수는 이 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누가 견제하고 누가 견제받을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바뀔지, 외국계 자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망 모드. 스위치는 켜졌지만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 제도를 완전히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명확히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작동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소액주주는 견제 장치의 첫걸음이라 보고 대주주는 과도한 개입과 정보 침해를 지적하며 시장은 제도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 판단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는 온. 완벽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독주를 막는 균형의 첫걸음이 켜진 겁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과 소득을 둘러싼 구조를 열어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배경 속 숨겨진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까요? 우리 시장 고유의 정책 모멘텀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금융주 전반에 작용하고 있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강화 법제화 수혜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그동안의 다른 정부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부동산 세제가 빠지고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코스피 5천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 개정안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의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분리과세하게 되면 당연히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현재 배당 성향 35% 이상의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연속해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을 꾸준히 기록한 기업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역시나 금융주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도 KTNG나 제일기획, 고려아연이나 NH투자증권, 리노공업, 하이트진로까지 50% 이상이 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옥석을 잘 가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주 전반적으로 상승의 연속성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동반해서 7에서 9%까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손해보험주들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7% 가까이 뛰면서 33,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주들도 오늘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K뷰티가 아마존의 판매에서 또다시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지난주에 이제 있었는데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30% 이상 급증을 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의 매출이 미국 여름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수치이죠. 이 안에서 베스트셀러인 뷰티 그리고 퍼스널 케어의 카테고리를 좀 보면 1위의 APR의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가 올라왔습니다. 이 패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위를 기록했던 제품인데 또 1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화장품의 인기가 K 화장품의 인기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상위권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렇게 또 포진이 됐습니다. 2위에 코스닥 상장사 제닉의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마스크가 올라왔고요. 3위에는 APR의 제품이 또 올라왔습니다. 메디큐르 제품이 또 차지를 했고 5위에는 또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마스크가 올라오게 되면서 여전히 K뷰티의 인기가 미국에서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중국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죠. 이미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오늘도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20% 가까이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11,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리아나도 10% 가까이 뜁니다. 아모레퍼시픽도 5% 가까이 오르면서 139,3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 제니까 APR도 3에서 4%대 강세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 다시 쓰고 있습니다. 12만 달러를 이제 또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숨고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크립토 위크에 돌입한다라는 그 사실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있는데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4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을 해서 가상자산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명 가상화폐 3법을 하원이 표결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3법은 크게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많이 들어보셨듯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구체화해서 나누는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 법안은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SGA가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한 후 현재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맥스도 10%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지트도 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3%대 탄력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또 많이 지정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줄줄이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 한 달 사이에
110% 넘게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해서 또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 한은에 이어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고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현실화하더라도 비기축 통화인 원화 기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글로벌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일제 이렇게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미투온의 경우 1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5,200원 선까지 또 내려온 모습. 카카오페이도 10% 이상 급락하면서 7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5에서 6%까지 낙폭 키우고 있는 만큼 관련주 투자에는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코스피에서 특히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오늘 5%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이후로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의 감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하이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2분기 실적에 있어서 단일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성장의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멘텀도 함께 더불어 받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지주사와 증권사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다라면 이제는 재차 낙수 효과로 인해서 보험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함께 더불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금융사에 이어서 후속주로서 상승하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보험사 중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 보험주 안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이 밖에는 또 종가 베팅주로 여쭤보도록 할까요? 종가로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J중공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조선주 중에서 여전히 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조선주로서 대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수함 수리 관련된 MRO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MRO 사업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미국발 신규 조선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랜트 쪽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가천, 가련과 의왕, 군포, 안산 쪽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권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점들도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6거래 연속 매수가 함께 더불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HJ중공업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월요일 장 마감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파이널샷을 포착한 월요일장 특징주 15개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네, S&D의 경우에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다른 소스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업은행이나 IM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방산주 흐름 이끌어주고 있고요. LG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에서 2%대 동반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뽑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장에서 5에서 6%대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를 이겨내고 상승하는 흐름인데 역시나 실적 관련 기대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현대차보다도 현대차 이제 계열사들 모비스라든가 이제 글로비스, 위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대차 자체의 주가 상승률보다 현대차는 사실 주가가 상승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 계열주들이 다 좋죠.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점이 2014년도에 찍었죠. 2014년도에 16만 원을 좀 넘겼었는데 지금 이제 15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전에 찍었던 역사적인 고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보통 뭐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 그다음에 부품주들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관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확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억눌려 있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일단 실적이 일단 시장의 어떤 부대치에 기대치에 상당히 많이 좀 부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 주가 흐름에 좀 뭐 한몫 보태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실적 한번 좀 살펴보죠. 2분기 매출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곧 발표가 되겠죠. 매출은 한 뭐 퍼센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3%. 사실 이게 이제 그 유해 관세나 뭐 이런 것들 전에 사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수출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리 땡겨서 그 2분기까지 전부 다 이제 수출을 미리 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영향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현대글로비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부분을 크게 봤을 때 왜 이제 이 현대 자동차가 이제 그 외국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외국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면 현대 글로비스가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현대 글로비스의 성장과 같이 갔었었는데 시장이 왜 현대 글로비스를 이렇게 좀 주가를 하락으로 이끄나라고 해서 좀 의아하기도 했었었는데 현대 글로비스는 물론 뭐 일반 물류도 있긴 합니다만 완성차 물류 쪽에서는 해외에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면 사실 이거는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CKD라고 해서 반조립 상태로 갖고 가서 이제 해외 공장에서 조립을 하면 그 해외 생산이 되니까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개 유리하게 되는데 현대 자동차가 해외 공장을 질 때마다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레벨업하는 시기와 일치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미국의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현대 글로비스의 CKD 물류 관련돼서 상당히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완성차 쪽에서의 어떤 그 감소 부분을 메꾸고도 남는 부분이라 시장의 우려는 좀 기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운임이 좀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일반 물류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거는 차트는 이제 장 끝나고 6시쯤 그려지니까 외국인들 기관 모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만 봤을 때는 기관은 조금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오늘 현대 글로비스의 상승세를 이끄는 투자 주체는 일단은 그 외국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16만 8천 원인가요? 갔다가 작년에 찍었던 고점이 그 다음 고점입니다. 여기 넘어서면 이제 한
10,0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역사적인 고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요 고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워낙에 지금 안 올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만 나름대로 좀 러프하게 상승을 해줘도 이제 그 계열사들 뭐 모비스, 뭐 위아, 글로비스들은 오히려 조금 더 레버리지 있는 좀 그 상승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긴 합니다만 차분하게 어떤 그 중간에 오르기 전에 횡보하는 구간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서 2단으로 이제 2차 상승 구간인데 뭐 수급이 그렇게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연속성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실적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나요? 코스맥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네. 잘 가는데 다른 종목들 뭐 급등하는 거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오름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네. 3%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 코스맥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코스메스를 상당히 예전에 사신 분들은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엄청 높은 구간이라 특별히 어떤 뭐 섭섭함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약간 서운하신 그런 날이죠. 오늘만 네.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코스메스 주주분들이 만약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화장품주들 중에 이제 개별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시초가까지 빠지는 종목군들 많이 나오죠.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한국 콜라도 사실 보합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발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시진핑 방한 관련돼서도 그 부분이 좀 약간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화장품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 자체가 이제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코스맥스가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적이 실적이 이제 전망치가 일단 나왔는데 일단 코스맥스 처음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앞에 6자를 다 기록을 할 전망이다. 이제 분기별로 처음 6천억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도 600억을 기록을 해서 동시에 이제 6천억 600억을 돌파하는 역대 첫 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좀 있었어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 이유는 뭐 중국은 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낮 예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법인 그다음에 동남아 법인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5만 원 약간 좀 넘었죠. 일단 금일 타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잠깐 쉬어가는 거고 충분히 감안 가능한 구간인데 오늘 그 코스맥스의 매출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600억을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 기대치는 사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맥스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725억 정도, 그러니까 700억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제 아직도 뭐 추정치고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약간 앞에 숫자가 좀 바뀐 700억대 추정치에서 600억대 이제 추정치로 이제 하향 나오면서 그 부분도 최근에 좀 약간 코스맥스가 고점에서 밀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코스맥스 실적 전망치 나오면서 네. 이제 좀 약간 이건 기사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초 그다음에 선케어 마스크팩 쪽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되면서 영업이익이 추정치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이 추정치보다 반감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네. 경제 용어에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반감 전에 일단 영업이익이 10% 매출이 10%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20% 올라간다는 걸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반감이 됐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좀 돈이 안 남는 저부가가치 제품들로 매출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매출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반감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맥스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에서 그 코스맥스 올해 이제 온기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보면 지금 주가가 이제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순항하고 큰 면제였다라고 하면은 올해 매출액 한 2조 5천억 정도 무난하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400억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퍼가 한 10 약간 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퍼가 지금 10.5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 그렇게 좋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던 코스맥스가 올해 온기 기준으로 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퍼 10이 조금 넘는 그렇게 뭐 부담은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이런 어떤 숫자로 딱딱 주가가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수급은 지금 일단 상당히 좀 약간 리스키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다 좋았었는데 기관 수급은 빠지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는데 오늘도 매도고요. 네. 외국인 수급은 일단 고점에서부터 조금 더 매수 쪽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매도 쪽으로 꺾였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좀 동시에 순 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지만 그거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주가는 나름대로 화장품주들 분위기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수급 대비해서 나름대로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상 추정치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퍼 10대 극초반으로 시장 대 뭐 다른 화장품주들은 사실 퍼가 지금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실적만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뭐 비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온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눈으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롯데 렌탈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름은 롯데 렌탈인데 그냥 롯데 렌트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 발표했다가 이제 시장에서 원성을 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조금 뭐 노이즈가 나오니까 캔슬하겠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분리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했다가 좀 약간 시장에서 원망 섞인 주주들의 목소리가 어필이 되면서 분할 같은 경우를 또 캔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매각이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을 했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한번 요동친 적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 구간입니다. 장대 음봉 나온 날.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연대가 이제 롯데렌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철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 VIP 자산운용도 롯데렌탈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데 VIP 자산운용도 이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목소리를 크게 좀 내면서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던데 롯데렌탈은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장 회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진 상황인데 네. 어떠한 부분인지 좀 잠깐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주주 연대가 한 1,16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지분을 1.6%를 모았어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낮다. 이거는 주주한테 피해를 보는 거고 이 정도까지 할인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매각을 했죠. 롯데렌탈 대주주 이제 롯데그룹이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또 그쪽 파는 주식은 또 현재가 대비해서 2.6배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소액주주들한테 너무 불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액주주 연대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을 요구하냐면 일단 지금 매각하고 남은 그 이제 소액주주 지분까지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사들여라. 그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유상증자는 일단 좀 발행을 취소를 해라. 요걸 지금 강력하게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잔여지분 이제 공개 매수 갑자기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개 매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법 개정 후에 첫 소송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그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 이럴 때는 또 주가가 사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롯데렌탈을 아직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관심권만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실적도 나름대로 호조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 이건 일봉이죠. 주봉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구간이라 뭐 사실 그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좀 싼 편이긴 하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제 오늘 거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폭 순매수, 기관은 소폭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가격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가격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5,200원이죠. 현재가가. 일단 35,000원 극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35,000원 매수가로 삼으셔도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롯데렌탈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 가격이 거의 5만 원, 49,000원까지 거의 다 잡아놨는데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저는 한 4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딱 33,0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핫한 이 상법 개정안 이슈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보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자사주 또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평균적으로 13%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배당 성향도 35%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현재 구간에서 9.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7%대 강세,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까지 일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지는 키워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우선 오늘 대표적으로는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도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서 11월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시장 기대감 갖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9%대까지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고요. 코리아나 7%대 강세, 그밖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역시나 4%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유통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여름철 휴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시장에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유통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구간 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리테일과 이마트 역시나 매수세 유입되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 섹터를 대표하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섭외해서 심도 있게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의 퇴진설 그리고 미중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중국 기사를 좀 이렇게 보면요.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퇴진설이 좀 언론에 흘러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사중전회에서 퇴진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중국은 소문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풍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기사나 일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SNS 통해서 서로 빠르게 전파되는데 그 SNS상에도 농도 짙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계정이 폐쇄된다든지 공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문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들, 소문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 주석이 장려샤 군사의 부주석과 권력 투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들이 중국 안에서 나오면서 8월 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이 파견했던 푸덴성파 70여 명의 장군들이 일제히 좀 실족되거나 실각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또한 군사위원회 그 7명 멤버 중에서 3명이 전인대 이후에 사망하거나 실각하거나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일 전쟁 발발 88주년 커다란 행사에서도 시진핑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산시성의 그 작은 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권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중국 안에 권력 이상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건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측근들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실각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차기 중국 지도부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중국 지도부는 주계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정권 때 그 셜리번이라고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29일 날 베이징을 찾아서 장려샤를 직접 면담까지 할 정도로 장려샤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NSC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폴린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의 실각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허웨이 등과 마오아가 실질적인 그 권력
권력 다툼에서 군부 장악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그 권력 이상설이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클 폴린 같은 경우에는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와 관련해서는 국가 권력 순위 6위 딩죄상 국무원 부총리가 주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첸진이 상하이시 총서기 같은 경우에는 총리설 그리고 장요샤 군사의 부주석 같은 경우는 군사를 좀 담당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중학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딩세상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측근이기 때문에 다른 파벌들이 싫어한다는 점에서 왕양 정치국 그 협상 전 주석이라든지 또 후추나 부주석이 포스트에 유망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 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포스트 시진핑을 찾지 못하거나 예상 외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또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의 역사라든지 경제를 보면 외부 충격이 무척 강한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내부 변혁이라든지 정쟁에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일당 지배 체제다 보고 또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 보니까 국제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쟁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정파 간의 그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해지고요. 현재 집권 세력이 반집권 세력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 회오리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목하에서 숙청, 실각, 실종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뒤를 봐줬던 정치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동결이 되게 되고요. CEO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기업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점은 중국에서는 공무원과 국유기업체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9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회식 금지라든지 3인 이상 모임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스스로 알아서 기는 복지 부동이라든지 겉에서만 상관에게 복종하는 면종 복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 씀씀이보다는 저축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플래티넘이라든지 현금 확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6월달 소비 지표부터는 소비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측면에서는 정권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중국은 비상경영 체제로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 게 중국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소식도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중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자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신들을 쭉 보니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중국에 가거나 시진핑이 미국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런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미중 정상은 지난 6월 초였죠. 런던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 이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때 자국을 방문해 달라고 서로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담 참석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인을 대동하고서 중국을 먼저 찾지 않을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번 9월 3일 항일 전승 기념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미국이 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미국인들의 77%는 반중 감정이 상당히 골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같이 트럼프가 같이 사진을 찍는 역사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보수파에서도 상당히 견제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급적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창설 80주년 행사 때 시 주석이 참석하고자 희망을 하고 있지만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면 정상회담은 기피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있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이 된다면 뉴욕 방문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에펙 정상회담 전후에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중국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내후회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이죠.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과연 5%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1분기에 5.4% 예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기 여러 가지 선행 지표로 추계해 보면은 4.6%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5%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계 마사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5.1% 정도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4에서 올해는 5.2 정도로 6월 달에는 좀 떨어지게 보이지만 산업 생산이라든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는 올해는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지 않나. 그중에서도 소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이 하반기에도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어린 아이 한 명당 연간 한 69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또 현금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비는 그렇게 급속하게 위축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히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이 진행된다든지 미중 간의 본격적인 기술 패권 전쟁은 들어가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올해 5% 내 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도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10월 말 에이펙 전후로 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에 앞서서 8월에 또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상호 관세율을 철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축소시킬 수 있을지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중 간에는 무역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에탄 수출 규제까지도 풀어준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 한시적이지만 히토리라든지 희귀금속과 관련된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합의가 된다면 이런 규제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7월 말에 있는 당 정치국회에서 미국과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안들을 나오는 거를 보고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그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무역 적자는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히토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입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중국을 다시 때리는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된 히토리라든지 희귀금속과 관련해서는 다변화 그리고 미중 간의 그 무역 의존도를 아무래도 낮추는 다각화 외교 그리고 경제 FTA와 관련된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이런 전략을 계속 써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뭐 잘 되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측면에만 본다면요. 중국 증시가요. 6월부터 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7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네, 올해 상반기에 중하권 증시를 보면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20% 상승을 했고요. 또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8% 좀 부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 자금들이 혁신 기업들이죠. 뭐 신흥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중국판 M7이라고 하는 작은 여선용이라는 테마주 쪽에 자금이 유입됐고요.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는 상반기에 18% 상승한 빗줄금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토류 가격이 상승 때문에 올라갔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으로 해서 연기금의 주식 비중을 좀 높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배당 관련주인 대형 은행주 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될 수는 없지만 내일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7월 달에 있었던 7월 말에 있을 미국과 관련된 이런 무역 정책 그리고 8월 달에 사중전에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중국 증시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8월 1일부터 신상호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25%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자동차,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넘는 관세도 있고요. 또한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성장률이 한 0.6%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까지 종합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성장률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성장률이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 올해는 1% 내의 성장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증시에서도 좀 호재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는데 미국의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해서 수출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환율이 좀 약세로 갔을 경우 현재 1달러에 1,370원인데 이게 1,420원까지만 내려간다면 다른 나라의 미국과 관련된 수출의 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의 재연장 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예 기간 지금 한 열흘 정도 열흘 안팎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한미가 무역 합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관련해서는 시간 끌기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니들이 무역 적자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너희들이 수입해 가라. 그리고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을 좀 이전해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그 30개월 그 이상인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사과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을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밀 지도와 관련된 규제도 좀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밀 지도를 해제시켰을 경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총론에서는 미국의 그 합의안을 받아들이되 강론 부분에 가서 세부적인 조건을 달아서 미국 기업이 들어오는 문턱을 좀 높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큰 것을 얻는 이런 그 명목이 있겠고 우리는 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을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퇴진설부터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서울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 회장은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고 하반기 실적 전망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5.9% 급감한 4조 6천억 원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HBM 경쟁력 하락,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에서 13일 미국 아이다호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앨런앤코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세계 IT 미디어 거물들이 모이는 비공개 사교 모임으로 올해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등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는 올해 반도체 위기 돌파를 위한 글로벌 경영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네, 어느덧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에 3,2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3,199로 시장이 들어가네요. 그 1포인트 조금 더 써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예, 오늘 못하게 되면 뭐 내일이라도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도 일단 시장은 이상 없다, 갈 길 가겠다라는 쪽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체크할 거는 좀 많은 상황들 쪽에서 이런 외풍과 관련된 변동성을 잘 이기겠느냐 이게 오늘 또 이번 주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관세에 관련된 쪽들이 얘기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국들은 다 삐져 있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들 쪽에서 어떻게 좀 협상이 이끌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는 경제지표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주중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지표들 그리고 또 물가 지표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 CPI 한 2.7%면은 다시 그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은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 15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미국 시장과 함께 국내는 이번 주 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에서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겠느냐라는 쪽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금리 관련된 쪽들 미국에선 계속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리 불안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이 이런 모든 것이 주가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계속 또 이어지는지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오늘도 보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쪽에서 국내 모멘텀을 더 챙겨가겠다는 분위기로 좀 봐야 될 상황들인데요. 일단 역시나 또 장중에도 계속 나왔었던 상법 개정안 추가되는 얘기들 이번에 임시국회 말고 또 9월달 정기 본 국회에서도 어떤 추가적으로 그 배당과 관련된 쪽의 세제라든가 또 계속 그동안 못했던 이번에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못 들어갔던 내용들 집중투표제나 나머지 얘기들도 계속 또 강화시키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레벨업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은 계속 또 강세로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을 봤을 때 실적 시즌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의 섹터들의 변화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조상으로는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라는 쪽에서 오늘은 또 쉬고 있던 자동차가 또 강하네요. 이런 쪽처럼 쉬던 종목들이 다시 보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일단 계속 푸시가 들어온다는 점들 눈여겨보게 되면 여전히 일단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워낙에 대내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 잘 체크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만큼 면역력이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관련해서 새로운 과제들을 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8월 1일까지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을 열어두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여러 국가들에게 고율 관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유럽 연합 쪽에서는 30%의 고율 관세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펜타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관세율을 좀 낮춰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멕시코 쪽에 공장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관련된 일정들은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유럽연합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사업 입찰 참여에 대한 것들을 막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워낙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 유동성에 있어서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의 경우 한 4조 원 가량이었는데 지금 9조 원까지 2배 이상이 올라갔고 그 사이에 또 코스피의 경우 1000포인트가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저는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영향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화장품과 엔터주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는데 엔터주의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 플랫폼이라던가 콘텐츠 사업을 하는 디어유, CJ E&M 혹은 지니뮤직과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성과 높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갔던 섹터 안에서 앞으로도 상승 영역 있어 보이는 종목들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3,201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3,19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 규모 넓혀가면서 그래도 고점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또 3,200선에서 마감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이후로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약 보합권인 799포인트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현재 구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이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이 2,600억 원 이상 덜어내면서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수급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종가 체결을 준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한 흐름이 오늘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은 어떨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요. 섹터별로 좀 분위기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다시금 힘내주는 모습 나타났고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증권가의 리포트 역시나 주가에 좀 탄력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은행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보험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나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또다시 장중에 30만 원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들은 부진했고요. 오늘 LG전자가 결국에는 2.6%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TC본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난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 첫 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알테오젠이 1.3%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 주 초도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가 지난주 흐름이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난주 강했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포착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라던가 전선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케어제는 오늘 16%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엔터줄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3,200선 돌파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1%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오늘 소폭의 하락을 유지하면서 800선 이탈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면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 더 남았네요. 3,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순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기관에는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됐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받쳐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가 거셉니다. 개인도 3,300억 원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왔고요.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6거래일 만에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보다는 주가를 회복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1%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만회해준 채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오늘 30만 닉스 터치하면서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걸음 쉬어갔고요. 2차 전지도 지난주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KB금융이 오늘 5위권입니다. 1%가량 상승했고요. 최근에 시총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오늘은 KB금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현대차가 오늘 4% 넘는 강세, 기아도 2% 넘는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 흐름 좋았고요. 네이버는 1.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셀트리온도 0.9% 빠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이 장 막판까지 힘을 내줬는데 17일 날 대법원 선고가 날 예정이죠.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1.3%, HLB도 1% 이상의 상승 나왔는데 HLB 가남 신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초에 힘 받다가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좀 상승세,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0.8% 전반적으로 개장 직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걸 만회해주는 아래 꼬리를 단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하락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4%가량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펩트론 0.4% 상승입니다. 리노공업이 10위권에 든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오름세 그리면서 5만 1,000원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종목별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8원 오른 1,381.2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라 강달러 분위기가 연장되는 움직임입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멕시코에도 30%라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아시아장 개장과 동시에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장 초반 1,378원 수준에서 개장한 환율은 1,370원 중반에서 거래를 반복했으나 오후 중에는 1,380원대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하고 위안화도 연일 절상고시를 이어가며 상단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현재 달러 환율은 1,380원을 돌파한 뒤 좁은 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역시나 물가라던가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환율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저녁 미국이 6월 CPI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CPI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지난 5월 2.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물가는 워낙 전망이 어렵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난다면 저는 물가의 상승이 둔화보다 더욱 크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관세 영향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지난주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 연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의 글로벌 관세만으로 CPI가 0.6%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CPI 발표가 예상을 하회해도 관망세가 유지되겠으나 예상을 상회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돌려지면서 달러화가 다시 빠르게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국내 증시 환율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이 막판에 폭풍 매수하면서 3,202포인트에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내일장 흐름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실까요? 네, 폭풍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종가상으로 더 들어왔다는 요즘 외국인 패턴들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금 눈치 보다가 동시효과에 훅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3,202까지 일단 조금 더 썼네요. 2포인트 더 썼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일단 이번 주도 계속 상법 개정과 관련된 또 국내 모멘텀들 관련된 쪽들이 더 시장에선 주요하게 반응을 하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시국회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처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상법 개정 때 왜 다 못했느냐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첫 술에 배부르진 않죠. 그리고 하나씩 개정해 간다. 한쪽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9월 달 본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가장 강력한 내용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10% 이상 보유를 하게 되는 게 그 이상으로는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과정들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기존 보유하는 회사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이고 그것도 이제 세제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그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업들에 대한 배당 투자에 좀 확실한 방향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도 반응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주사 그리고 또 은행, 보험주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지주사나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17일 날 이어질 또 마지막 대법원 선고와 관련된 삼성그룹의 흐름들을 좀 더 기대한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2심까지 해서 3심에서 뒤집어진 어떤 경험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을 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또 중요한 모습들이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쪽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개정안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또 보유분 초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매각 이런 쪽들이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어떤 현금이 늘어나는 부분 쪽에서의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삼성물산의 위치들 생각해보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지주사 쪽들 오늘 보니까 CJ가 가장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올리브영의 가치들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들이고 네. 그와 함께 또 엔터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는 관점 쪽에서도 여전히 중심되는 섹터들은 이와 같은 관심되는 섹터들이 가장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어떤 시장의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모멘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매 판매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앞두고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 줄 걸로 보이는데 소매 판매 지표의 경우에는 17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경제의 경우 3분의 2가 소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소매 판매 지표가 5월 달에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0.9%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6월 달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어닝 시즌인 만큼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대해서 좀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도 그렇고 주가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무 부담인데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은 재무적인 부담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현금 유동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자사주 매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경영에 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경영권 방어도 기존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좀 자율적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도 배당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을 선별한다면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 위주로 선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정책주들이 여전히 좀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 속도가 빠른 만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보유자 분들은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은 대선 이후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다가 정말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심하게는 고점 대비 한 40% 정도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정책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간 만큼 금방 또 빠질 수가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은 접근을 안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순환매가 빠릅니다. 또 주위에서 대응해 볼 만한 부분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갖고 와봤더니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셨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한솔재즈입니다. 네. 지금 생각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커닝한 거 아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소외 섹터가 계속 반등을 하는데 제지 업종이 변화가 들어오는 게 요즘 보니까 무림페이퍼, 신대양 제지 이런 쪽들이 강한데 이게 결국에는 다 시장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확대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한솔재지 같은 경우도 한때는 또 잘 나가는 업체였지만 아무래도 사양 산업이다 이런 쪽에서 밸류를 그렇게 안 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백판지 쪽에서는 뭐 가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친환경 포장 용기 그리고 또 나노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이쪽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소재 쪽에서 나오는 화장품, 페인트 쪽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업황이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속화시키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지표를 보다 보니까 선행 PR 4배고요. PBR 0.3배 수준 게다가 배당은 5.4%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같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일단 한솔재지는 한 11,000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를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재지로 알려주시네요. 목표가 11,000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AVCS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잘 갔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어퓨라든가 미샤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통해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그재그나 아니면은 무신사 이런 패션 플랫폼과 관련된 플랫폼에서도 화장품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할인권 같은 것도 잘 발급을 해줘서 워낙 이쪽에서 거래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샤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0배가 넘게 거래액이 급증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요즘에 이제 AVCNC가 판매를 하는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했고 AVCNC의 경우 저가로 판매가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이소를 통해서도 판매량이 급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인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워낙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위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인상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장입니다. 미국장 관련돼서 큰 변수만 없다면 일단 또 국내는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흔들리게 된다면 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국내 모멘텀을 보면서 진행시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여전히 키 맞추기 장세인 만큼 선침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올라타기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간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골고루 잘 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똑똑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